오늘 할 주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가입니다. 그중 중심 주제는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무려 미국이 투자하고 일본에서 제작한 한국 배경의 애니메이션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소니 픽처스는 일본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기업이 맞습니다. 원래 컬럼비아 픽처스라는 미국 기업이었는데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이거를 인수하죠. 그래서 소니 픽처스의 지분 100%를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 공장이 미국 거는 아니잖아요. 지분 100%를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적용받겠죠. 하지만은 소유권 자체는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도 마찬가지죠.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 소유권 자체는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독특한 조합이 탄생했죠.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한국 배경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각종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거든요. 얼마나 휩쓸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넷플릭스 주간 탑10이고요. K-팝 데몬 헌터스가 6월 20일 날 개봉했거든요. 그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쭉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 안 찍은 국가가 없어요. 남미, 북미,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할 것 없이 세계 각 국가 차트를 씹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콧대 높은 프랑스에서도 1등, 2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독일, 그리스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에서조차도 순위가 점점 오르더니 어제는 2등까지 올라갔네요. 자, 쭉 내려가서 계속 한번 볼게요. 동남아에서는 당연히 K-팝이 인기가 많고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여기서도 인기가 많네요. 콧대 높은 영국을 못 걷겠네요. 영국에서의 고점은 2위가 다네요.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1, 2등 하면 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둬서 6월 24일에는 무려 41개국 1위를 달성합니다. 어제는 32개국 1위를 달성했고요. 그러면 인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41개국 1위 할 때는 총점이 845점이었고요. 어제 총점은 무려 847점입니다. 1등 기록이 줄었다 뿐이지 평균 등수는 더 높아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얼마나 휩쓸었는지 봅시다. 로튼 토마토 평점 토마토 미터를 보시면 전문가 30명 중에 무려 29명이 신선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팝콘 미터를 보시면 평점 3.5점 이상을 준 일반 대중이 무려 86%나 됩니다.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종 글로벌 음원 사이트도 석권하죠. 스포티파이 글로벌 순위를 보시면 골든이 9위, 6월 아이돌이 13위를 차지했고요. 스포티파이 미국 순위를 보시면 6월 아이돌이 6위, 골든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강렬한 노래를 좋아하나 보네요. 이게 끝이 아니죠. 미국 아이튠즈 순위에서 1등을 달성하고요. 그거를 넷플릭스가 자랑하고 있네요. 또 애플 뮤직 앨범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합니다.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 문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도입부를 보면 압니다.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검증된 콘텐츠거든요. 도입부를 보시면 한국 배경에 한글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벌써 성공한 사례가 있죠. 이전의 성공 사례는 바로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는 KDA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이끌었던 애니메이션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보장된 길로 K-팝 데몬 헌터스가 나아가는 거죠. 보시면 진짜 비슷해요. 로고조차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말하면 혹시나 KDA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KDA를 설명해 드리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 속칭 롤이라고 불리는 게임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독특한 게 게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과 거기다가 K-팝까지 더해서 가상 아이돌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여기까진 많아요. 게임 캐릭터랑 애니메이션을 합쳐서 만든 영상은 넘쳐나거든요. 이렇게 만든 영상은 대중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재밌다고요. 요 KDA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영상 중에 아칼리라는 캐릭터가 연막 스킬을 쓰고요. 아리라는 캐릭터가 매혹 스킬을 시전해요. 근데 이거는 롤 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DA는요, 게임 IP 기반 애니메이션에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 이게 들어갔거든요. K-팝이 붙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중성이 생깁니다. 이런 게임 스킬 같은 거를 몰라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죠.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은 스타크래프트2 시네마틱 영상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건 역시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냐? 무려 2100만 회를 찍습니다. 이게 2100만 회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영상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막 웅장해요. 감동이 전해져. 안 본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웬만한 영화보다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2100만 회 찍는 거죠. 이 2100만 회라는 거는 게임 IP의 한계를 뛰어넘은 수치예요. 자, 그럼 이 스타랑 KDA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KDA는
조회수가 무려 6.3억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게임 IP인데 조회수가 6.3억에? 아니, 이 스타도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100만회만 나와도 잘 나왔다 그러는데 2100만회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30배나 많은 거죠. 공교롭게도 딱 30배네요. 저는 솔직히 스타도 해보고 롤도 해본 게이머로서 스타가 더 잘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이 영상미가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잘 만들었어도 스타는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합친 것뿐이라는 한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대중성이 없다는 겁니다.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봐요. 그에 비해서 똑같이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합쳤지만 거기다가 뭐를 추가? K-팝을 추가한 KDA는요, 게임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도 보게 되고요, 조회수가 무려 6.3억회나 나왔습니다. 이게 유튜브 안에 있는 게임 IP 기반 중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야, 영상이 스타가 더 잘 만들어졌다는 거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KDA 영상이 그냥 더 잘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K-팝은 상관없이 단순히 영상이 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KDA 팝스타는요, 월드 디지털송 판매량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무려 빌보드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이 영상을 찾느냐? K-팝 때문에 찾는 거죠. 세계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핵심은 K-팝입니다. 밑에 기사를 보시면 빌보드 세계 디지털송에서 1위를 차지하고요, 구글 플레이 탑송에서도 1등을 차지합니다. 아이튠즈 K-팝 차트에서 1위를, 전 세계 팝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하고요, QQ 뮤직에서 1위를 차지하죠. 근데 QQ 뮤직은 뭐냐? 업적을 늘리려고 별 듣보잡 같은 것도 다 가져오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듣보잡이 아닙니다.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중국 내 가장 큰 스트리밍 사이트예요. 한국으로 치면 유튜브 뮤직, 멜론 요런 거겠죠. 근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한국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에요. 자, 어쨌든 하고 싶었던 말은요, K-팝 때문에 전 세계 대중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죠. 정말 당시의 전 세계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 몇 개 가져왔는데, 난 롤을 하지 않는다, 난 K-팝도 듣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좋다. 이제부터 K-팝을 좋아하게 되겠네요. 이 노래는 마약보다도 중독적이다. 아칼리 랩 더 듣고 싶어. 아칼리 목소리는 누구야? 전체적인 댓글 반응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노래 부른 가수 대체 누구냐?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바로 아이들의 소영과 아이들의 미연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오프라인 무대할 때 장면을 캡처해온 건데요, 이 오프라인 무대를 공개하고 나서 KDA의 인기가 더 치솟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연, 미연이 너무 멋있게 무대를 보여줬거든요. K-팝을 모르는 외국 게이머들도 이 무대를 보고 K-팝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했던 무대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작권 때문에 길게는 못 보여드리고 등장 장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연 등장 장면. 카리스마 넘치죠? 한 번 더. 멋있습니다. 요 다음은 미연 등장 장면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고, 그죠? 여성하고. 복장도 참 잘 어울리게 잘 입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4명 동시에 잡힌 장면인데요, 요 두 미국 가수들은 욕을 많이 먹고 K-아이돌 2명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보시면, 자, 요건데요, 지금 이게 가사가 끝나는 부분, 포인트를 살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두 미국 가수들은 왕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머리 위로 그냥 갖다 댑니다. 그에 비해서 K-아이돌 보세요. 엣지가 살아있어. 미연도 포인트를 살리거든요. 미연 한번 다시 보세요. 그죠? 고개 까딱 하면서 포인트를 살리죠. 그죠? 요 친구 한번 보세요. 요 친구는 그냥 손을 그냥 갖다 댑니다. 그죠? 요 둘이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죠? 엉덩이를 딱 빼면서 포인트를 살리는데, 이 친구는 그냥 머리를 갖다 댑니다. 특히 파란머리 미국 가수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팀의 역할이요, 메인 보컬, 리드 보컬, 메인 래퍼, 메인 댄서였단 말이에요. 메인 댄서라고 나왔는데 한국 아이돌보다 춤을 못 춰.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왜 한국 아이돌만큼 춤을 못 추느냐, 뭐 이런 걸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은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도 잘하고, 심지어 표정 연기까지 잘하는데 우리 미국 가수들은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국 가수들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돼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한국 아이돌은 완벽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아이돌이 완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혹하게 시키죠. 이 가혹하게 시킨다는 거를 장점으로 봐야 될지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일에 사람을 갈아 넣는 거예요. 이건 아이돌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도 일에 사람을 갈아 넣죠. 2010년대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 1위가 한국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이 사진은요, 르세라핌 김채원님의 연습생 시절 사진입니다. 혹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모르실까봐 얼굴 나온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그 도도독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상황은 안무를 제대로 못 췄다고 쌤한테 갈굼당하고 우는 장면입니다. 쌤이 이러죠. 네가 못하는 애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너한테 더 이러는 거야. 갈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잘하던데요? 제가 자료 조사한다고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잘하던데? 잘하는데 막 갈구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 연습이잖아요. 연습은 100%가 나올 때도 있고 뭐 90%, 70% 나올 때도 있고 뭐 80%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게 연습 아닙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이거를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100이길 바래요. 와, 이렇게 하니까 K 아이돌이 완벽할 수밖에 없겠죠. 귀엽기만 하면 되는 일본 아이돌이랑 다릅니다. 이게 뭐 하는 무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다 따로 놀죠, 그죠? 다 따로. 일본 아이돌은 그래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아이돌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돌 교육 스케줄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옛날 사진으로 가져온 건데 요즘에는 여기다가 식단 관리까지 하고요. 운동도 하고 심지어 틱톡 찍는 법까지 교육을 합니다. K 아이돌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아이돌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KDA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입증이 됐어요. 요런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컨텐츠구나. 이거를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알게 됐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에스파입니다. 데뷔를 보시면 KDA 발매 2년 뒤에 데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캐릭터들은 가상의 세계의 광야에서 싸우는 캐릭터들이고요. KDA 컨셉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물론 오피셜은 아닙니다. 에스파 팬덤도 큰데 욕먹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피셜이 아니에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도 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런 컨셉이 전 세계적으로 먹힌다는 거죠. 그렇게 K-POP 데몬 헌터스는 철저히 검증된 길로만 걷게 됩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로만 걷는 거죠. 심지어 얘네 그룹 이름마저도 검증된 길에서 따옵니다. 얘네 그룹 이름이 헌트릭스거든요. 헌트릭 근데 슬러시 X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K 슬러시 DA거든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마저도 다 검증된 것들을 따오는 거죠. 또 어떤 검증된 길로 걸어가냐? 세계적인 인기가 검증된 BTS와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요런 식으로요. 보시면 포즈가 좀 비슷하죠, 그죠? 색감 자체가 전혀 다른데 무슨 소리냐 하실까봐 색감도 가져왔습니다. 위에는 BTS 뮤직비디오인데 색감 자체가 비슷하죠. OST도 마찬가지입니다. BTS와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을 들어보면 요 두 노래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BTS한테 노래를 준 작곡가가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달라 요런 요구를 받았겠죠. 그 다음 보시면요, 캐릭터마저 철저히 K 문화에서 가져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가 검증된 차은우를 모티브로 따왔죠. 여자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검증된 블랙핑크 제니를 모티브로 했죠. 보시면은 진짜로 유사해요, 그죠? 여자 주인공의 퍼포먼스는 아이브에서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아이브 뮤비 보면은 이런 비행기 장면이 나오거든요. 떨어지는 장면도 유사하죠. 노래 역시 아이브와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커뮤니티 댓글로 본 건데 IM이랑 골든이랑 노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노래인데 어떻게 이걸 비슷하다고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IM이랑 골든이랑 리믹스한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비슷해요. 와, 이거 완전 IM에서 따왔구나 할 정도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K-POP 데몬 헌터스가 모든 것들을 K 문화에서 따오다 보니까 좀 논란이 많기도 해요. 어떤 논란이냐면 돈은 미국이랑 일본이 다 버는데 우리 문화 나왔다고 좋아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돈이야 일본 미국이 다 벌겠지만은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티브를 삼았건 뺏겼건 뭐 관계없이 우리 문화가 이 전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논란 중에 재밌었던 논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바로 저승사자 논란입니다. 우리가 저승사자 하면 생각나는 게 창백한 얼굴에 검은 두루마기 갓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의 시초는 1990년대 방영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모습이라 이거예요. 진짜 우리 전통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우리 전통 저승사자는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들은 우리 전통을 잘못 알리고 있는 거다, 우리 전통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통이든 아니든 세계인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그리고 외화를 벌어다 주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전통 문화 하면 되지. 그리고 실제로 30년 지났으니까 30년 전통하면 됩니다. 문화산업이란 게 그래요.
진짜로 문화산업이 그런 것인지 다른 나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로는 멕시코에 망자의 날이 있습니다. 007 영화 도입부 중에 망자의 날 퍼레이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하지 않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007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 흥행을 터뜨리면서 망자의 날 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아 왜 퍼레이드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통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하면은 좀 돈이 되겠죠. 그래서 2008년에 멕시코 정부가 지금부터 퍼레이드는 우리 전통 문화다 라고 하면서 퍼레이드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막 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퍼레이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있죠. 아니 뭐 전통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합니까? 외화를 벌어다 준다는데 관광산업을 부흥시켜 준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일본의 닌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07 영화 중에 닌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암살 비밀 요원들을 닌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원래는 시노비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007 영화가 대박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동양 암살자를 가리켜서 전부 다 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닌자라는 컨텐츠를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화로 소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닌자 거북이 같은 게 있죠. 닌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술과 인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은 다 거짓말이죠. 닌자는 평범한 암살 비밀 요원이었을 뿐이에요. 비밀 요원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거고 고려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고조선에도 있었을 거예요. 두 집단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밀 요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닌자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고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그냥 비밀 요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통 문화와 상관없이 무술과 인수라면 딱 닌자가 떠오르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닌자 문화를 소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저승사자 우리 전통이 아니다 뭐 그럴 거 아니라 요걸로 돈 벌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해주잖아요. 이런 이미지 얼마나 좋아요. 저승사자 이미지. 한국 저승사자는 요런 느낌이구나. 지금부터 우리 전통 저승사자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닌자처럼 소비될 만한 좋은 소재가 있는데 바로 화해탈입니다. 보통 게임 같은 데에서 주로 암살자로 표현되죠. 저는 이 화해탈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통할 것 같거든요. 요거를 또 전 세계적으로 전파해서 외화벌이를 하면 좀 쏠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하이탈이 웃고 있잖아요. 근데 역할은 암살자야. 너무 섬뜩하고 무섭고 세계적으로 좀 잘 팔릴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이런 걸 한번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논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K-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K-문화는 2010년대까지 음지 문화였습니다. 2000년대 한류라고 해봐야 아시아 쪽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였고요. 2012년 싸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전파되기 시작된 시점이 2012년도고요. 한류는 여전히 음지 문화 취급을 받습니다. K-팝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약간 오타쿠 보듯이 취급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게 다들 말춤 춰놓고 강남스타일 인기가 시들해질 때쯤에는 아시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말춤 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 문화 취급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업적들을 조금씩 쌓아나가면서 202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힙합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글이 힙합 문자가 됐고요. 한국 배경의 지하철이라든지 한국 배경의 세탁소 같은 게 힙합 문화가 되어버렸죠. 이제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있던 미국 주에서는 여전히 오타쿠 취급하던데요? 나 유럽 어떤 나라에서 살다 왔는데 거기서는 여전히 음지 문화 취급하던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이상이 K 문화를 좋아해요. 뭐 K 뷰티라든지 K 푸드, K-팝, K-드라마 같은 것들이요. 이 K자만 붙으면 각종 차트를 휩쓸잖아요. 이런 수치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 강국이라고 당당히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문화 강국인지 순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순위는 브랜드 파이낸스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 대한 순위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가 뭐냐 하면은 하드 파워의 반대말입니다. 하드 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자원 뭐 이런 것들로 얼마나 힘이 센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이와 반대로 소프트 파워는 문화, 가치관, 외교 같은 그 국가가 얼마나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2025년에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가 한국이 12위를 기록하죠. 브랜드 가치는 10위를 기록하고요. 아니 뭐 한류가 난리라더니 문화 강국이라더니 하면서 마치 한국이 전 세계 1등인 것처럼 말을 하더니 왜 이렇게 순위가 낮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프트 파워 지수는요 문화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부 지표들을 보여드릴게요. 1등에서부터 5등까지 국가를 나타냈고 우리는 12위입니다. 세부 지표들을 보시면 인지도, 평판, 영향력, 비즈니스, 국제관계, 교육과학, 문화유산, 정치, 언론, 미디어, 지속가능성, 국민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 세부 지표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는 영향력. 이 영향력이 문화 영향력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영향력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교랑 경제를 다 말아먹었죠. 정치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우리 1, 2, 3 계엄으로 민주주의 점수가 다 깎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점수인데요. 우리나라 언론은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뒷돈을 받는다든지 공정하지 않는 보도로 유명하죠. 거기다가 글로벌 정보 전달력도 없어요. 미국의 BBC, 일본의 NHK 막 이렇게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람들한테 MBC, SBS, KBS 물어봐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언론은 글로벌 정보 전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국민 가치관은요, 포용성, 다양성 존중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양성 존중을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한국은요,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한민족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유엔에서 경고 먹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다 깎이고요. 이렇게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거죠. 문화 수출력만 따지면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문화 수출력이 좋은데 문화유산 점수는 왜 6점밖에 못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문화 앤 유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유산이 없죠. 이 유산 점수에서 다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순위도 보여드릴게요. IMF에서 평가한 소프트 파워 지수인데요. 한국 소프트 파워가 세계 1위로 평가. 아, 국뽕이 차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진짜 1위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아니겠죠. IMF도 그렇고 브랜드 파이낸셜도 그렇고 둘 다 지표 노름입니다. 지표를 뭘 넣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IMF는 어떤 지표를 넣었길래 이런 결과가 도출됐냐? IMF 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무려 1등을 차지하고 있고 2등과의 격차도 꽤 나는 편이죠. 2등은 일본, 3등은 독일, 4등은 중국, 5등이 이탈리아, 6등이 프랑스, 7등이 무려 미국입니다. 아니, 어떤 지표를 넣었길래 미국이 7등밖에 못할까요? 그 세부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세부 지표는 6가지로 나뉩니다. 상업적 역량, 문화, 영향력, 교육, 글로벌 도달, 제도, 기관입니다.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점이 한국이고요. 두 번째 점이 일본입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약 1.6 정도 되죠. 이 가로축은 전부 다 소프트 파워인데 1.6 정도를 그어보면 딱 여기가 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보시면 상업적 역량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밀리고요. 영향력은 상위권, 교육도 상위권, 글로벌 도달은 중간 정도 하고요. 제도 기관도 중상위권 정도 됩니다.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상업적 역량이 왜 이렇게 한국이 높냐? 그 세부 항목들을 보여드리면 상업적 역량이 포함된 특허 지분이요, 무려 68%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특허를 많이 냈나봐요. 그 다음 두 번째 문화를 보시면 문화는 또 왜 이렇게 낮나? 이것도 세부 항목을 보시면 문화 수출이 26%밖에 안 되고요. 세계 문화유산이 무려 74%나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 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것도 지표 노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관광객 지분이 0%입니다. 이 관광객 지분을 넣었으면 우리는 훨씬 더 떨어질 거고 일본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보통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중요한 지표로 여기거든요. 근데 국제 관광객 수를 뺐다는 것이 조금 의외죠. 그 덕분에 우리 순위는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올림픽 메달수 지분도 0%인데 이렇게 하면 메달수가 많은 미국과 중국의 순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표 노름이다 이거예요.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근성, 휴대폰 접근성을 나타냅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당연히 고득점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도 세부 항목을 보시면 피사 점수가 무려 60%가량 차지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피사 보면은 1등 아니면 2등이란 말이에요. 수학, 읽기, 과학에서 웬만하면 고득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육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지 못한 거는 몇 등일까요? 1, 2, 3, 4, 5, 6, 7, 8, 한 9등쯤 되네요, 그죠? 왜 우리가 교육에서 9등밖에 못 받았냐? 남은 지분이 논문 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 순위도 좀 낮은 편이고 논문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깎인 거죠. 그 다음 글로벌 도달을 보시면 우리가 이 점수를 받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민 수용 비율이 0% 반영됐거든요.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을 안 하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 욕하지 않느냐?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을 받아주잖아요. 한국은 한반도 전체 땅을 우리 소유라고 보고 있어요. 김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북한 지역을 점령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적으로는 난민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 난민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높았다면 우리 점수는 쭉 떨어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도기관을 보도록 할게요. 제도기관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 골고루 잘 분산되게 나눠준 것 같아요. 계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계엄이 터지고 곧바로 계엄 해제를 하고 탄핵을 시키고 새 대통령을 뽑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글로벌 소프트 파워 순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순위 분석을 보니까 어때요? 결국 지표 노름이죠. 그러니까 브랜드 파이낸셜 것도 그렇고 IMF 것도 그렇고 참조는 하되 이게 전부라고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문화 강국이 되어서 어떤 지표를 넣든 간에 항상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그럴 만한 충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